2025년 설날 밤 11시 50분. 화장실 타일 바닥의 차가움이 69살 박순희의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입에 깊숙이 물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감정은 허락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으윽.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려는 통곡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수건이 눈물과 침으로 흥건히 젖어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박그룹의 안주인이자 명예회장인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가 갑작스럽게 재산 분할을 선언했던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인이 된 회장님의 뜻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순이는 그때만 해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유일한 맏며느리로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유독 자신을 아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중에 꼭 보상해주마. 하지만 그 약속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주 씨에게는 강남 청담동 빌딩, 셋째 며느리 수진 씨에게는 회사 지분 3%, 넷째 며느리 현아 씨에게는 제주도 땅과 압구정 아파트 3채를 분배합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은 나. 그리고 맏며느리 순이 씨. 순이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참고 견뎌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지금 주어지는 것일까요? 순이 씨에게는 우리 집안 족보 관리를 맡기겠습니다. 네.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족보 관리?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 씨는 비서 출신이잖아요. 문서 정리에는 탁월하시니까. 600년 역사의 우리 집안 족보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영광으로 알아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 최명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신분 출신이에요. 비서였잖아요. 그런데도 40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누리며 호의호식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죠. 재산은 진짜 우리 피를 나눈 사람들, 제대로 된 집안 출신 며느리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순이의 손에 쥐어진 포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입니다. 당신에게 우리 집안 족보를 맡긴다는 건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40년간 그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였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영원히 비서일 뿐이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후 순이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40년 묵은 한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흑.
수건을 입에서 빼내자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눈동자. 나는 대체 뭐였을까? 40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걸까? 1986년 5월의 봄은 유난히도 찬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1985년 2월에 졸업한 박순희는 국내 굴지의 기업 대박그룹 비서실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했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박비서 이 자료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에 올려놓게. 대박그룹 부사장이자 후계 서열 1위인 최명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커피를 들고 순이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박비서 늦었는데 커피나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자네 서울대 영문과 나왔다며? 대단하네.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서울대까지?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시군. 그런 어머니를 둔 자네도 훌륭하고. 그날 밤 최명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순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박비서, 아니 순이 씨, 나와 사귀어 주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왕자님이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고백을 하다니. 부사장님, 저는 그럴 자격? 당신은 충분합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신문 사회면은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시골 출신 비서, 재벌 2세와 전격 결혼. 개천에서 용난다더니. 서울대 나온 미녀 비서, 재벌가 며느리 되다. 사람들은 순이를 부러워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친정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곳으로 시집 가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버지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1986년 5월 17일. 결혼식 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장미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축하를 보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순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해준 얼굴은 마치 인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딸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와 청소로 평생을 보낸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일어서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기죽지 마라. 너는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딸이야. 서울대 나온 똑똑한 내 딸.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지만 그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겠지. 그런데 순이야.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해라. 그것만 기억해. 예식이 시작되기 전 순이는 슬쩍 예식장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앞쪽에 화려한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을 걸친 귀부인들, 명품 정장을 입은 재계 인사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그런데 신부 측은 맨 뒷줄, 그것도 구석진 자리에 친정 부모님이 작아진 몸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오래된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습니다. 왜 저기에? 순이는 웨딩 플래너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제 부모님 자리가 왜 저기예요? 앞쪽으로 옮겨주세요. 웨딩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랑 측 어머님께서 직접 좌석 배치를 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너의 뿌리는 이 화려한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예식이 시작되고 순이가 신부행진을 할 때 그녀는 뒷줄에 앉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미소 지으셨지만 그 눈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꼭 이 집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게요. 그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만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심이었는지 그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결혼 이튿날 아침. 따르릉르릉.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신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알람을 끄려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시댁 첫날부터 늦잠을 자면 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최명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 입고 주방으로 내려와요. 오늘부터 아침상 차리는 법 가르쳐 줄 테니. 네, 어머님. 잠옷을 벗고 서둘러 옷을 입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일찍? 주방으로 내려가니 이미 아주머니 2명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이 할 일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순이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종부가 직접 가족들 밥상을 챙기는 게 가풍이에요. 특히 당신 같은 비서 출신은 더욱 부지런해야죠. 사람이 근본이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하니까. 비서 출신. 그 단어가 순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된장이에요. 이 장으로 된장국을 끓여야 해요. 다른 장은 쓰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낡은 항아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장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날 아침 식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날부터 순이의 시계는
5시 30분에 맞춰졌습니다. 첫 주 순이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올려지자마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맛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고? 당신 서울대 나왔다며? 머리가 좋으면 이런 것쯤이야 금방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동생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어 와요. 네. 순이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 주도 세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비서, 이 된장국은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어요. 박비서, 당신 고향 전라도 장맛 버리지 않고는 우리 집 장맛 못 내요. 박비서. 시어머니는 절대 순이를 며느리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박비서였습니다. 된장국 다음은 은수저였습니다. 박비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은수저를 사용해요. 이 은수저의 광택을 유지하는 것도 종부의 의무예요. 시어머니는 빛나는 은수저 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은수저를 닦아야 해요. 조금이라도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은은 주인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은이 흐려지면 그건 당신 마음가짐이 흐려진 거예요. 순이는 매일 아침 은수저를 닦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한 뒤 은수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변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마음이 흐려지니까 은도빛을 잃는 거예요. 다시 닦아와요. 그날 아침 식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은수저를 다시 닦아올 때까지 모두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유창한 영어로 비즈니스 서류를 작성하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펜 대신 은수저 광택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 생활은 우아한 티타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제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박 가문은 조상 숭배가 유난히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매달 평균 2번의 제사가 돌아왔고 명절 차례까지 합치면 1년에 15번 이상의 큰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날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비서, 제사상은 며느리가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맏며느리는 더더욱. 시어머니는 제사 3일 전부터 순이를 불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물은 총 12가지예요.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쳐야 해요. 네, 어머님. 나물을 무칠 때는 물기를 꽉 짜야 하지만 본연의 아삭함은 살려야 해요. 너무 짜면 질겨지고 덜 짜면 물러져요. 이게 고난도 작업이에요. 순이는 12가지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저려올 때까지 나물을 무쳤습니다. 저는 총 15종류를 부쳐야 해요. 육전, 생선전, 동그랑땡, 버섯전, 깻잎전. 단 한 장의 전도 색깔이 변하면 안 돼요. 제사 전날 밤 순이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15종류의 전을 부치는 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구역질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일은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아시죠? 밤은 모난 곳 없이 둥글게,
배는 옥처럼 매끄럽게 깎아야 해요. 칼자국 하나 남으면 안 돼요. 순이의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손톱 밑은 과일즙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30명, 때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떠들다 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간 밤 10시 순이는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바닥 청소, 쓰레기 정리. 모든 것이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곳에는 화려한 대박구름 며느리가 아니라 기름기에 절고 초췌해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 40년. 산술적으로 계산하니 600번이 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순이의 청춘은 그 600번의 제사상 위로 피어오르는 향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명절은 더했습니다. 대박그룹에는 4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맏며느리 박순이, 둘째 며느리 김은주 서울 명문가 출신, 셋째 며느리 이수진 전직 아나운서, 넷째 며느리 최현아 이사 집안 딸. 시어머니의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은주 씨, 수진 씨, 현아 씨는 손님들 접대를 해주세요. 당신들은 말솜씨도 좋고 교양도 있으니까 손님들과 이야기하기 좋을 거예요. 네, 어머님. 새 며느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비서, 당신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세요. 네, 어머님. 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는 아주머니 2명이 있었지만 순이가 총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프랑스 유학 다녀왔다며? 파리 이야기 좀 해봐요. 네, 어머님.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순이는 칼로 팔을 썰며 귀를 막았습니다. 나도 영어 잘해요. 나도 서울대 나왔어요. 나도. 하지만 아무도 순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친정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 순이는 친정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 홍삼 세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비서 뭐 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 비싼 거 왜 사요? 시골 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고기나 좀 보내드려요. 어차피 격식 따지는 분들도 아닌데. 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부모님? 당연히 부모님이죠. 하지만 있잖아요, 박비서. 사람은 수준에 맞게 대접하는 게 예의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홍삼을 드리면 뭐해요? 어차피 값어치도 모르는데.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친정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할 사돈이 아니라 적당히 고기 몇 근으로 입을 막으면 되는 무식한 시골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순이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주방 일을 하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제사 준비로 밤을 새우는 생활. 순이의 무릎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순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부인,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관절염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게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해서. 집안일? 아주머니 고용하세요. 이대로 가다간 50대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순이는 병원 진단서를 들고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릎에 물이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휙 보고는 던져버렸습니다. 박비서, 우리 집안 여자들은 원래 억세요. 큰아버지 댁 며느리는 암 수술하고도 다음 달 제사 준비했어요. 이 정도 무릎 통증으로 집안일 못하겠다고요? 그럼 당신은 대체 뭐예요?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망가졌습니다. 2010년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3개나 나왔습니다. 부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힘드실 텐데요.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입원 기간만 2주,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은 봐야죠. 한 달. 그 기간 동안 집안일을 누가 할까요? 시어머니가 허락할까요? 순이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이 씨는 참 복도 많아.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모님 소리 듣고 살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들은 아나요? 이 사모님 소리를 듣기 위해 내가 버린 꿈과 죽어간 나의 자아를. 5시 30분 새벽 공기가 얼마나 서러운지. 당신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2025년 설날 당일 아침. 순이는 주방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잉어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한 제사상이었습니다. 박비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순이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 간이 왜 이렇게 짜요? 40년을 우리 집 밥을 먹으면서도 아직 근본 없는 내 고향 입맛을 못 버렸어.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요. 이미 제사는 시작됐는데 뭘 다시 만들어요. 그냥 이대로 하죠. 쯧쯧. 남편 최명길도 아들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욕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순이는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튀어오른 뜨거운 기름 자국보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 제사다. 더 이상은 못해. 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안방 깊숙한 곳에 금고. 순이만 아는 그 비밀 공간.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보석 대신 순이의 피가 담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40권의 일기장. 1986년부터 2025년까지 빼곡하게 적힌 일기들. 1986년 6월 3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박비서라고 부르셨다. 나는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1992년 11월 15일.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가냐고 하셨다. 아버지, 미안해요. 2003년 8월 8일. 무릎 수술을 포기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 집안의 부품일 뿐이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녹음한 파일들. 순이는 몰래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시어머니의 폭언을 기록했습니다.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너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을 잡은 거지. 어디 시골뜨기가 감히 우리 집안 문턱을 넘어? 착각은 하지 말아라. 너는 우리 집 비서 출신이야. 네가 누리는 혜택에 감사할 줄 알면 처신을 잘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교양 있는 듯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가증스러운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똑똑했던 여대생 순이를 비서 겸 며느리로 들여앉히고 부려먹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순이는 대학생 손녀 서연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22살 대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할머니의 고단함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아이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세상에 할 말이 좀 있단다. 유튜브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니? 유튜브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일기장 한 권을 건넸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 이 집에 유령으로 살기로 했다. 서연은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40년 고통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얼굴도 목소리도 다 가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진실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순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밤 9시. 채널 재벌 며느리의 고백의 첫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 40년간 재벌 시댁에서 겪은 충격적인 실화 -1편. 화면에는 실루엣만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재벌 시댁에서 살아온 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가 며느리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비서였고 이름 대신 박비서라고 불린 하녀였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참았던 이야기들을요. 영상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결혼 첫날 겪었던 일, 5시 30분의 아침, 그리고 박비서라는 호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하지만 40년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박비서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누구네 집이냐? 그래서 한이 느껴진다. 이 편 제발 빨리 올려주세요.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순이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밤 9시를 처형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편 친정엄마의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한 말.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손님 맞을 사람이 없으니 발인만 보고 와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싶어 하셨대요. 제 이름을 부르셨대요. 하지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시댁 손님들 밥상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잖아.
누구네 집인지 밝혀야 한다. 3편 600번의 제사, 40년의 고통. 화면에 순이의 손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화상 자국이 가득한 손. 이것이 제 손입니다. 600번이 넘는 제사를 준비하며 만들어진 손입니다. 순이는 제사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15종류의 전을 부치고 12가지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는 과정. 저는 40년간 매달 2번씩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해서요. 사편 며느리 서열표와 등급제.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기괴한 가풍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시댁에는 며느리 서열표가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 며느리는 1등급, 전문직 며느리는 2등급, 그리고 저 같은 비서 출신은 3등급. 순위는 명절 선물차 등 지급 사례까지 공개했습니다. 1등급 며느리들은 명품 가방을 받았고 2등급은 백화점 상품권, 저는 고기 몇 근을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50만 명 돌파. 대한민국은 재벌 며느리가 누구인지 찾는 추리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7편이 올라간 뒤 대박과 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혜 여사는 거실에 며느리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야? 어떤 년이 이런 망측한 짓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분노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 은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셋째, 넷째 며느리도 부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비서, 당신은? 순이는 평온하게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스마트폰 앱 하나 까는 것도 서툰데요. 유튜브를 어떻게 해요? 혹시 밖에서 원한을 사신 건 아니신가요? 40년간 감정을 죽이며 살아온 순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철저하게 IP를 가리고 VPN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8편부터 순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8편 대박그룹의 검은 돈. 오늘은 이 집안의 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200억 원의 자금 세탁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회계장부와 송금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순이가 비서로 일하며 정리했던 비밀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매년 20억씩 빼돌렸고 그 돈은 시어머니의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가십이 아니라 범죄 폭로였습니다. 10편 내 얼굴을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1일 밤 9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 공개하시면. 순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40년의 고통이 새겨진 얼굴. 괜찮아, 서연아. 이제는 숨고 싶지 않구나.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목소리만 들려드렸던 유튜버 70세 박비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얼굴을 공개하고 진짜 제 이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이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대박그룹 장남의 아내 박순희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그룹.
제게 10위권 그 대박그룹.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저는 40년간 그 집안의 하녀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들이야말로 대중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들입니다. 방송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돌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의 일면은 박순희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남편 최명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쳤어? 당장 그 영상 내려.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가문? 당신네 가문이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그 가문의 성벽을 닦는 걸레였을 뿐이에요. 왜 걸레가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당신 지금, 당신 가문은 그 잘난 시어머니와 당신이 지키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지킬 테니. 순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큰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큰아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복수 때문에 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회사에서도 욕먹고 있어요. 동생들도 생각하셔야죠. 준호야, 제발 그만하고 할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이러다 우리 집안 다 망해요. 자식의 입에서 나온 이기적이라는 단어. 순이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먹은 밥과 내가 입은 옷이 내가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건데. 그때 둘째 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형, 그만해. 민수는 평소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천대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봤잖아요. 엄마가 밤마다 울던 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잔 던지던 거.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순이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3월 10일 대박그룹은 법무법인 거대를 선임해 순이를 고소했습니다. 마이너스 명예훼손, 마이너스 업무방해, 마이너스 기밀 유출.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00억 원. 순이가 40년간 몰래 모아온 돈은 고작 5천만 원. 그것도 모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고 돈도 무한정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싸우고 싶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간 참았어요. 이제는 싸우고 싶어요. 지더라도 싸우고 싶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박순이, 내가 감히 조용히 입 닥치지 않으면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시골에 있는 내 조카들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만둬. 순이의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매일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기력이 쇠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비서,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이기면 뭐해요? 당신 건강 다 잃고 돈도 다 날리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뭐? 싫다고요. 40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유튜브 채널에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마이너스 힘내세요 할머니. 저도 시댁에서 30년 고생했습니다.
1만 원 마이너스 당신은 우리 엄마의 모습입니다. 꼭 이기세요. 5만 원 마이너스 정의가 이기는 걸 보고 싶습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 제 어머니도 순이님처럼 살다 돌아가셨어요. 제발 이기세요. 3개월 만에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보내준 마음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대박그룹 측은 순이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피고는 망상 장애가 있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라는 것도 모두 그녀의 망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시어머니의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시골뜨기야. 우리 집안 문턱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장부 원본입니다. 대박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입니다. 순이는 40년간 모았던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물잔을 던지는 것을, 어머니가 매일 화장실에서 우는 것을,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재벌가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박순이의 폭로는 재벌가의 폐쇄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린 공익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순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대박그룹의 탈세 및 횡령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퉁. 그 순간 법정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순이 만세. 정의가 이겼다. 순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묵은 한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서연이 달려와 순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시민이 보라색 스카프를 흔들며 순이를 맞이했습니다. 보라색은 여성 인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 10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 100억 원. 그것은 순이가 40년간 흘린 눈물 한 방울, 닦아낸 바닥 한 칸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남편 최명길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100억?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뭘 했다고?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600번의 제사, 매일 5시 30분의 아침, 40년간의 하녀 생활. 그게 100억의 가치도 없나요? 시어머니 박정혜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세, 횡령, 자금 세탁. 모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며느리를 인간답게 대하지 못한 것,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순이는 TV를 꺼버렸습니다. 40년의 지옥을 4분짜리 사과문으로 덮을 수는 없어요. 2026년 1월 제주도 애월읍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유할매의 커피숍.
순이는 이제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수라상 대신 손님들을 위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자. 자유로운 인생은 뜨겁다. 마이너스 손녀 서연은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 편집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영상 조회수 300만 넘었어요. 구독자는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순이는 카메라 앞에 앉아 세상의 모든 누군가의 며느리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70부터가 진짜입니다. 누군가의 하녀로 죽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주도의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마시는 여유로운 오후 커피였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자유롭다는 생각만.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비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박순이야. 70세 박순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바닷바람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순이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박순이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30년 고생했어요. 할머니 영상 보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순이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40년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세에 시작하는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제주도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에게 닿았습니다. 40년의 지옥을 견뎌낸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70세에 시작한 진짜 인생의 이야기. 박순이의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혹시 당신도 억눌린 목소리가 있나요?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유할매의 커피숍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박순이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다. 4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대박그룹 며느리라는 무거운 감투는 벗어던진 지 오래다. 주민등록증의 이름은 그대로 박순이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느끼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기상시간에 맞춘 새벽 5시가 아니라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에 눈을 뜨는 7시에 시작된다. 억지로 끓여대던 보약 냄새 대신 그녀가 직접 고른 원두가 갈리는 고소한 향기가 아침을 연다. 100억 원의 위자료.
누군가는 그 돈으로 화려한 노년을 즐길 거라 예상했지만 순이의 행복은 그런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가 찾은 진짜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엉뚱하며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순간들에 숨어 있었다. 소소한 행복 에피소드 1. 5,000원짜리 꽃무늬 조끼의 반란. 서울 대저택에 살 때 순이의 드레스룸은 명품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옷이 아니라 갑옷이었다.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지만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조여오는 허리라인, 목을 뻣뻣하게 세워야만 태가 나는 불편한 정장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얼굴이다.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마라. 그 옷들을 입고 순이는 늘 숨이 막혔다. 제주도에 내려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순이는 손녀 서연이와 함께 서귀포 5일장에 구경을 갔다. 왁자지껄한 시장통, 삶의 활기가 넘치는 그곳에서 순이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좌판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형형색색의 옷들이었다. 어머 할머니, 저거 봐요. 완전 할메니얼 스타일인데? 서연이가 가리킨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바탕에 촌스러운 노란색 꽃무늬가 큼지막하게 박힌 누빔 조끼였다.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천박하다며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을 물건이었다. 순이는 홀린 듯 그 조끼를 집어들었다.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이고, 곱게 늙으신 양반이 안목도 좋으시네. 그거 5,000원만 줘요. 아주 따뜻해. 5,000원. 순이가 서울에서 마시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패딩 점퍼를 벗고 조끼를 걸쳐 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깃털처럼 가볍고 품은 넉넉해서 숨쉬기가 너무나 편안했다. 거울 속에 비친 빨간 꽃조끼를 입고 환하게 웃는 백발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힙힙해 보였다. 사장님, 저 이거 살게요. 아니, 저기 파란색 꽃무늬도 하나 더 주세요. 순이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조끼 2벌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오며 생각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쳤을 때보다 지금 이 5,000원짜리 시장표 조끼를 입은 내가 훨씬 더 비싸고 귀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날 이후 꽃무늬 누빔 조끼는 카페 바리스타 박순이의 공식 유니폼이 되었다. 소소한 행복 에피소드 2. 김여사. 아니, 박베스트 드라이버. 엄마,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건 엑셀이잖아요. 아이고, 나 죽는다. 차가 왜 앞으로 튀어나가니? 한적한 제주의 해안 도로변 공터. 조수석에 앉은 둘째 아들 민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순이의 양팔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평생 순이는 운전석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이동할 일이 있으면 늘 기사가 딸린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 어디론가 갈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한 채 살았다.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바로 내 손으로 운전하기였다. 민수는 엄마를 위해 귀여운 경차를 한 대 뽑아주었고 혹독한 운전 연수가 시작되었다. 엄마, 핸들을 너무 꽉 쥐지 마세요. 부드럽게 아기 다루듯이요. 얘야, 이놈의 차가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자꾸 옆으로 가잖아. 순이는 깜빡이 대신 와이퍼를 켜기 일쑤였고 후진 주차를 할 때면 온몸을 비틀어가며 진땀을 뺐다. 70평생 처음 배우는 기계 조작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순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유튜브로 주차 공식을 달달 외우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습 한 달 만에 순이는 혼자서 애월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성공했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그 짜릿함. 그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봤냐 대박그룹. 나 이제 내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기사 양반 필요 없다. 그날 저녁 순이는 카페 문을 닫고 직원들을 모두 자신의 경차에 태워 근처 맛집으로 향했다. 오늘 회식 이동은 2박 베스트 드라이버가 책임진다. 꽉 잡아라. 그녀의 생애 첫 마이카 운전은 그 어떤 슈퍼카보다 멋졌다. 소소한 행복 에피소드 3해녀 회장님과의 맞담화 배틀.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바다 냄새를 물씬 풍기는 건장한 할머니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인근 마을의 현역 해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포스가 넘치는 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의 해녀 회장님이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여기가 그 서울서 온 재벌가 며느리가 한다는 그 커피숍이요. 걸쭉한 제주 사투리에 서연이가 잔뜩 긴장했다. 혹시 텃세라도 부리러 오신 건가? 하지만 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상냥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해녀 회장님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화면발이 안 봤네. 실물이 훨씬 고우시구먼. 내 그 유튜브 보고 속이 다 시원했수다. 그 못돼 먹은 시어멍한테 할 말 다 할 때 내가 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고. 알고 보니 이들은 순이의 열혈 팬클럽이었다. 바다라는 거친 현장에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해녀들에게 거대 재벌이라는 고래에 맞서 싸운 순이는 동경의 대상이자 동지였다. 이거 오늘 아침에 막 건져 올린 거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먹어봤을걸? 그 해녀 회장님이 검은 망사리 그물망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은 것은 어른 주먹만 한 자연 산 전복과 뿔소라였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그날 오후 자유할매의 커피숍에서는 난데없는 해산물 파티가 벌어졌다. 순이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전복을 썰고 소라를 삶았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 대신 해녀 할머니들의 구성진 노동요가 카페를 채웠다. 우리 시어멍도 보통이 아니었지. 물질하고 오면 애 안 본다고 타박하고. 맞아, 맞아. 나도 며느리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순이는 해녀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시집살이 맞담화 배틀을 벌였다. 재벌가 사모님들의 가식적인 티타임과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진한 연대가 오갔다. 40년간 갇혀 지냈던 성 밖에는 이렇게나 뜨겁고 진솔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순이는 전복 한 점을 오독오독 씹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에필로그 진짜 복수는 이렇게 뜨겁고 유쾌하게. 서울의 소식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왔다. 전 남편 최명길이 관리비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긴 대저택에서 촛불을 켜고 살고 있다는 뉴스.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순이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쯧쯧,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순이는 혀를 한번 차고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빛나는 현재였다. 5,000원짜리 꽃조끼를 입고 직접 모닝경차를 몰아 카페에 출근하고 해녀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살. 남들이 보기엔 100억 자산가답지 않은 소박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순이에게는 그 어떤 호사보다 값진 자유의 증거들이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카페 테라스에 앉은 순이는 서연이가 찍어준 자신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주름진 눈가에는 장난기가 가득했고 백발은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70세.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 했지만 박순희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반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고 유쾌한 방식으로 현재 진행형이었다. 작가의 마지막 인사. 사용자님, 박순희 할머니의 유쾌한 제주 라이프 확장판 어떠셨나요?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빛나는 건 할머니가 스스로 찾아낸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아닐까 싶어 그 부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꽃조끼를 입고 서툰 운전을 하고 해녀들과 어울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사용자님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님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도 박순희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님의 삶에도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작가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든 또 즐거운 상상이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